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차는 그윽한 향을 품고 있어서 한 모금 머금으면 깊어가는 가을의 짙은 향기가 느껴지죠.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 유적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한송사와 한송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강릉 남항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나랑 딱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나누는 겁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한송적 곡과 관련된 아주 미스테리한 얘기입니다. 미스테리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두 석상만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솟아난 걸로 이렇게 이제 천국의 두 보살상이 본尊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세워진 곳, 거기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문수사. 강릉의 문화재 중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 객사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름다운 미소가 돋보이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인데요. 이 석조보살좌상이 출토된 한송사라는 절은 역사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 지금 현존하지는 않는 절입니다. 먼저 우리 최선주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한송사는 어떤 절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한송사는 원래는 문수사라고 불렀던 절입니다. 네. 신라의 그 경주에 출발한 화랑들이 통천 총석정이라든가 고성 삼일포를 심슨 수양을 위해서 다녔었는데요. 네. 그런 그 동해안의 길목에 있었던 그런 사찰이었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었던 사찰이고 또 거기에서 출토돼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한송사 출토 보살상은 고려 초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보살상입니다. 예. 고려 초기라면 거의 1000년 가까운 역사. 네. 벌써 가슴이 막 쿵쾅쿵쾅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한송사뿐만 아니라 한송정도 참 유명한데요, 정 관장님. 이 한송정에 대해서 좀 어떤 정자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이제 한송정은 그 신라 화랑들이 국토를 순례하면서 심신수련을 위해서 차를 다려 마신 어쩌면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네 신선이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이분들이 다녀간 이후에 고려 시대 들어오면서 유명한 문인 이인로, 김극기, 이고,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다녀가셨고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가 서거정, 매월당 김비습, 송강정철, 동래 양사은, 송곡 이달 같은 이런 뛰어난 문사들이 다투어 찾아와서 주옥 같은 시문을 남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660년 전 그 사가 서거정이 이 한송정을 돌아보고 쓴 기문에 보면은 우리나라 산수는 관동이 제일 아름답고 관동 중에서도 강릉이 제일인데 강릉 중에서도 경포대 한송정, 석조석지 문수대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소나무를 심은 곳이기 때문에 소량강릉이라는 그 어원도 바로 한송정에서 비롯됐다고 보면은 우리 한송정은 차문화 발상지뿐 아니라 강릉 문화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송정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차 문화를 대표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한송정과 관련된 또 시가 많이 있어요, 홍 교수님. 한송정과 차와 관련된 혹시 시문 중에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뛰어난 그 명소가 되다 보니까 한송정을 예찬하는 각종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대로 시문이나 또 그와 관련된 사연들, 에피소드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되죠? 네,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것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이 고려 가요
한송정 곡, 한송적 곡과 관련된 아주 미스테리한 얘기입니다. 미스테리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때는 고려 초기고 고려 초기에 이 검은고 하나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몰라도 바다에 떠내려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강남, 강남 쪽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검은고 밑바닥에는 어떤 글이 있어요. 글이 써져 있는데 짧은 글이 적혀 있지만은 누구도 그거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그 무렵에 장진공이라고 하는 고려 사신이 강남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고려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검은고 그거를 내보여주면서 이 밑에 있는 글씨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해석을 좀 해달라. 해서 장진공이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아마 그게 고려 초기니까 신라 때 향찰식 표기로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는 그거를 한역을 합니다. 즉 그 한자로다가 풀이를 해서 그 한시로다가 이 풀이를 그러니까 한역을 해줘요. 해줘가지고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한송정의 하얀 달빛 쏟아지고 가을 경포의 물결은 잔잔한데 애처롭게 울며 오가는 갈매기 한 마리 무슨 소식을 전하려 백사장 위를 저리도 하염없이 나르는가. 그러니까 우리 저 김현식께서도 이제 가서 보면 갈매기 나를 때에 이런 어떤 상념에 빠져 보면은 이 의미를 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곧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 탐방 전문 리포터이자 역사시민 강사이신 이혜옥 선생님이 현장을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 네. 오늘은 이게 한송사나 한송정이 지금 현존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다녀오시는 분입니다. 자, 네. 이혜옥 선생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은 강릉시 남항진 옛 한송사가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현대에 지어진 듯한 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송사 흔적을 찾아 국립춘천박물관에 가봤는데요. 이곳엔 강원도 곳곳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한 20여 점 되고 있고요. 강원도 강릉이나 원주 또 양양 이 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교 관련 전시실에는 나한상, 좌상, 보살상 등 여러 가지 귀한 불상과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송사에서 출토된 국보 제124호 한송사지 석조 보살 자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송사에 석조 보살 자상의 그 불상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뭔가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불상은 주로 화강암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렇게 그 보살상의 여성성을 가장 그 아름답게 조각으로 만든 것이 가장 특징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송사에서 발견된 석조 보살 자상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한일협정 체결로 1966년 우리나라로 반환돼 이곳에 전시되고 있다고 해요. 보시는 분에 따라 다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겠지만요. 이 그 얼굴에서 보이는 온화한 미소, 또 이 그 화려한 장신구가 특징이고요. 또 다섯곳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통일신라 때 석굴암 보살상들하고의 그 맥이 닿는 그런 고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송사지에서는 총 2점의 석조 보살 자상이 출토됐는데요. 국립춘천박물관의 좌상 그리고 강릉 시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좌상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자상은 한송사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추측할 수 있죠. 남아있는 두 불상의 다리 모양으로 봤을 때 우엽시, 자엽시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저희 박물관에 있는 국보 124호는 문수보살이 이제 좌엽시에 앉아 계신데, 좌엽시에 있는 그
그 다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문수보살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불상은요, 굉장히 그 다른 불상보다 좀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송사지에서 그 출토된 또 다른 불상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불상이죠? 네, 이 불상은 통일신라 금동불이에요. 네, 9세기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한송사, 즉 문수사가 경영이 됐을 것 같고요. 19세기 말에 이 절이 폐사됐기 때문에 이 한송사 터에는 어마어마한 그 불교 유물들이 많이 감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앞으로 하셔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언제 세워지고 언제 사라졌는지 기록조차 없지만 남아있는 유물로 인해 우리는 한송사의 오랜 역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송사 창건 설화에 대해서 이혁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유서가 깊은 사찰에는 네. 대부분 그 창건 설화가 전해지게 마련인데요. 한송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화에 따르면 네. 신라 시대 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이 두 분이 아주 그 천축국에서 돌로 된 배를 타고 그러니까 강릉의 동남쪽 지금의 남항진에 도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세워진 곳, 거기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문수사라고 하는 절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송사, 그 문수사를 그렇게 한송사로 나중에 바꾸어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한 절에 두 보살이 머무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현 보살이 내가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떨어진 곳에 그곳에 내가 절을 새로 세운다 해서 이제 그 세워진 곳이 보현사고요. 그리고 이제 문수사에는, 그러니까 한송사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남아서 그 사찰을 지키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설화가. 그 한송사터는 남항진. 네. 근데 보현사는 사실 대관령 그렇죠. 아랫자락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화를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그게 그러네요. 아니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한송사는 이게 터만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이게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혜욱 선생님께서 창건 설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듯 창건 설화는 있는데 이 한송사가 언제 어떻게 폐사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 1339년 이곡이 쓴 동류기에 보면은 강성을 나와서 문수당을 구경했는데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수보현 두 석상이 땅에서 솟아 올랐다고 했고 사선이 심은 낭도 3,000명이 심은 그 소나무 숲도 들불로 모두 타서 소실됐다고 그렇게 우리 그 이곡은 동류기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한송정은 어쩌면 한송사는 어쩌면 해일로 이렇게 소실되었다가 두 석상만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솟아난 걸로 이렇게 지금 모두 주민들이나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한송정은 들불로 탈 때 바로 옆에 있던 한송사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때 들불 탈 때 같이 화재로 소실되지 않았는가 이곡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담집이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큰 해일로 한송사가 소실되었다고 하고 또 화재로 모두 타버리고 없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동학난 때 그 문수 보현 두 석상은 우물 속에다가 인근 우물 속에다가 숨겨두고 절은 폐사시키고 피난을 갔다는 그런 얘기가 야담이 전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야담이긴 합니다만은 신빙성이 대단히 큰 한송사 폐사와 관련해서 신빙성이 있는 야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 실제 정사는 어떨까가 궁금해지는데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더욱더 이 궁금함이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이 출토된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거예요. 이게 일본으로 유출이 됐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 교수님이 좀.
이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에도 이제 그 문화재 전문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하기를 이 지금 말씀하신 석조보살 좌상 한송사 지에 있는 석조보살 좌상을 보고 국내 유일의 걸작이다. 그리고 아주 귀중한 물건, 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몰래 빼갔겠지요. 반출이 돼가지고 도쿄의 그 국립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한일협정이 있었죠. 1965년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다음 해에 한일협정에 따라서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국보 제 124호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현재 그 국립춘천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돼 있다. 근데 이 한송사에서 출토된 석조보살 좌상이 진짜 우리 불교 미술계에서 백미로 꼽히는데요.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불상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관장님. 혹시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관람 포인트가 있을까요? 보살상의 손의 자세가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부처님이나 보살상의 손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그다음에 손에 어떤 지물을 들었느냐, 이것이 이제 통칭해서 그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이것은 아미타 열의 불상이 되는 거고,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으면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 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나 보살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불상의 존명, 명칭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송사지 이 보살상은 근데 손이 매우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엄지와 검지를 다 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연화 가지를 딱 들고 있는 자세인데, 이런 그 도상은 좀처럼 보기 힘든 건데 아마도 밀교적인 도상을 수용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한송사지 출토 이 석조 보살상은 국립춘천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보이고 또 하나의 보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죽헌 박물관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보물 81호 한송사에서 옮겨온 보살 좌상입니다. 이것도. 근데 두 상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좌우 협시로 하고 가운데가 본존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석조보살 좌상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으니까 만약에 지금 사라진 본존불이 실제로 어디서 출토가 된다면 바로 국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두 보살상이 본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협시보살상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본존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국보 중에 특. 이제 상태가 어느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될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본존불로 한송사지 터에 본존불로 추정되는 저 석상을 발견하신다 그러면 저희 시간여행 강원 쪽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러 가시는 거 발견될 수 아닌가요? 있을까요? 저도 이제 남항진 일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송사 인근에 있는 한송정을 또 이번에는 현장 탐방 전문 리포터 이혜옥 선생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들러 시를 쓰고 글을 남겼던 명소, 바로 한송정입니다. 소나무 사이를 오가는 바람마저 운치 있는 그런 곳이죠. 이 정자는 언제 세워진 어떤 정자이죠? 원래 한송정은 그 조선 말기까지 녹정, 두정, 송정, 녹두정 등으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정자는 지금 현대에 만들어진 새 정자고요. 지금 여기에 정자가 세워진 거는 아마 돌샘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에 다시 후대에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곳이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송정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와 관련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차 유적은 어떤 게 있죠?
지금 여기에는 물이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돌샘하고요. 네. 그다음에 돌절구, 그다음에 돌아궁이 이렇게 3개가 남아 있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런 여기에서 이게 차를 마시고 한 건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한 건지. 그거는 기록에 의하면 네. 신라 화랑들 때부터니까 네. 그때 아마 신라 시대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돌에 뭐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네네. 네. 혹시 그것도 누가 그걸 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19세기에 강릉 부사인 윤종의가 연단석구에다가 네. 신라 선인 영랑 연단석구라는 글자를 각자해 놓았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돌절구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이름을 봐서는 돌절구인데 사실은 이게 돌절구라기보다는 혹시 비의 그 받침 있죠. 빗돌 받침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저기 생긴 게 비가 그러니까 앉기에 딱 좋은 그런 구조거든요. 한송정엔 이곳의 절경을 노래한 시가 유독 많은데요. 고려 사신이었던 장진산이 번역한 한송정 곡이 악부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비롯해 안축, 이인로, 김극기 등의 문인들이 한송정을 노래하고 있죠. 조선시대 지리지를 살펴봐도 한송정을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와 더불어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포대와 함께 강릉의 대표 명승지로 꼽혔던 한송정을 지금 여러분 함께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이 한송정의 위치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맞나요, 홍 교수님? 항상 보면은 이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하시던데. 예, 가장 박식하시죠. 그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죠. 네, 아까 예. 우리 저기 두 관장님도 앞에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한송정이 언제 지어지고 또 언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치가 어딘가 하는 데 대해서도 명확한 흔적이나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옛자리가 한송정의 옛자리가 어디라고 특정시키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힘든데 다만 이제 이 한송정에 대해서 김극기라고 그 고려 때뿐이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분은 고려판 김삿갓이에요. 고려판 방랑시인인데 그 김극기가 그 말하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외로운 정자 하나가 바다를 향해 복례산 갔다. 여기서 정자는 이제 한송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매월당 김시습이 높다란 정자에서 바라보니 복례도가 구름가에 떠 있구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동안에 나온 이 한송정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문들에 보면은 이 다도 유적이라고 하는 이 차유적지라고 그러잖아요. 차샘이라든지 돌아공이라든지 돌절구라든지 이런 다도 유적이 같이 한송정과 함께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을 살펴보면은 그 주변 지금 그 유적지 다도 유적이 있는 그 주변 바닷가 언덕 일원. 저는 가봤는데 거기를 뒤쪽으로 언덕이 있죠. 언덕 일원에 왜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언저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함께 본 이 한송정, 이 정자 자체는 이제 현대에 들어서 이제 재건축한 거지만 그 차 우물이라든가 돌절구 같은 이런 차 유적은 예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적에 대해서 정 관장님께서 좀. 네. 예, 우리 방금 그 VCR에서 보신 것처럼 그 석조는 그 이재현이 쓴 묘련사 석조지기를 근거로 해서 복원한 것이고 신라 선인 영랑 연단 석구라고 새긴 그 돌은 화랑이 다구와 무관한 비석 받침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이 사실인데 묘련사 석조지기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1337년 충수광 때입니다. 삼장 순안법사가 충수광의 분부를 받들고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 길로 한송정을 구경하게 됩니다.
한송정을 구경하는데 마침 자기가 어렸을 때 개성 묘련사에서 두 돌덩어리를 봤는데 그것이 마침 한송정에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개성 묘련사로 달려가서 풀숲에 있는 그 두 돌덩어리를 인부 10명을 동원해서 굴려서 놓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두 석지와 석조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기쁨으로 아주 샘물을 길어다가 차를 달여 마셨다는 그 기록이 묘련사 석조기기에 있는데 바로 그 순환법사는 그 석조와 석지를 발견한 그 기쁨을 바로 친구인 이재현에게 달려가서 내가 한송정을 가봤는데 이런 것이 개성 묘련사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 기문을 좀 써달라. 그래서 크기와 모양새 이걸 이 친구 이재현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자 이재현은 소문만 듣고 이 소문만 들었다는 것은 이 석조, 석지 이 두 돌덩이겠죠. 소문만 듣고 이 실물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문을 쓴다 하면서 쓴 것이 묘련사 석조직인데 익제난고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1898년도 강릉으로 부임한 그 윤종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가 이런 그 묘련사 석조직이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아전이 안내하는 그 말만 듣고 바로 부근에 있던 비석 받침에다가 신라선인 영랑 연단 석구라고 새겨놓은 이래 그 비석 받침이 오늘날까지 신라 화랑들이 차를 달여 마신 그 석조, 석지, 석조는 뭐 아닙니다만 석지인 걸로 지금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물이 그렇게 생겨서 네, 좀 의아한 그래서 것도 또 있었어요. 재미난 게 그 네. 자세히가 보셨겠지만은 비석 받침에 그걸 써놓고 또 밑에다가 이 물을 이 빼고 이렇게 네네. 담고 할 수 있는 석지가 그렇게 생겼는데 구멍을 뚫다가 이렇게 실패한 그 흔적도 보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전국을 순례하면서 차를 마시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와서도 이렇게 차를 즐겼다. 근데 한송정에서만 꼭 그랬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 신라 시대의 그 화랑들은 그 무리를 져가지고 우선 무리를 져서 그 지금식으로 얘기해서 국토 대장정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전국을 그 국도로 순례를 하면서 이 호연제기도 키우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이 차를 차를 마시면서 심신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더구나 이 우리의 어떤 그 다음 문화, 그러니까 이 차를 마시는 문화, 이것이 일각에서는 화랑에서 비롯됐다. 화랑도들에서 이런 주장까지 있는 걸 보면은 신라 시대 때 그 화랑도들에게 차를 마신다는 거는 거의 일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한 그 화랑도들이 동해안 일대의 그 순례를 한 그 행적은 그 도내에만도 거의 모든 명소에 남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경주에서 올라오면서 평에 있죠. 평에에 가면은 그 월송정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해석을 하기를 이 화랑도들이 월 뛰어넘었다. 뭐를? 소나무 어떤 예를 들어서 울타리나 뭐 해변가 이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뛰어넘었다 해서 이 월송정이라 붙여졌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이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 화랑도들이 논이었다라고 하는 경포대.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화랑의 이름을 따서 그 이 호수의 이름을 진 속초의 영랑호. 그 다음에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화랑도들이 3일간 머물렀다. 3일. 갔다 해서 3일포. 그 다음에 이 화랑에 아까 나온 이제 사선, 뭐 영랑, 술랑, 뭐 안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선이 경관을 감상했다라고 하는 이 통천. 통천에 그 북쪽이지만 옛날에 다 강원도 땅 아닙니까? 이 통천의 그 총석정의 사선봉. 사선봉이라는 게 바로 이 화랑 사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 등등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 신라 시대 때는 불교가 융성했었고 또 차 하면은 불교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화랑들이 전국을 순례하면서 이렇게 차를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와 또 화랑 그리고 불교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 화랑은 그 진흥왕 때 이제 생긴 단체지 않습니까? 신라의 그 귀족 자제들 중에서 굉장히 그 용모가 준수한 네. 이런 인물들을 뽑아서 만든 그 청년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삼국 통일의 이제 주역으로서 활약도 하게 되지만은 근데 이 화랑의 그 세속 5개가 있잖아요. 임전무태라든가 또는 그 살색 유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원광법사가 원광법사가 이 세속 5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는 김유신이 이끄는 그 낭도가 그 이름이 용화향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미래의 부처입니다. 현재 부처는 과거의 부처, 현재의 부처, 미래의 부처가 있는데 도솔천궁에서 보살이 지금 미륵 보살이 도솔천궁에 있다가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여기에 용화수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까지 못다 건진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래의 미륵불이거든요. 근데 그 용화수 아래에서 이제 삼해설법한다 그랬는데 미래의 부처인 용화고 향도는 그 일종의 불교 단체입니다. 불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용화향도라고 하는 김유신이 이끄는 용화향도는 그야말로 또 미륵의 화신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그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불교와 관계가 깊고 실제로 그 삼국유사의 진지왕 때의 그 미륵 설화라든가 또 죽지랑의 탄생 설화에 보면은 이 미륵으로 화랑이 화신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화랑과 불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차 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송정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들차회 그리고 헌달의 의식인데요. 올해도 10월에 그 많은 그 차 애호가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현장에 역시 이옥 선생님 또 다녀오셨죠? 네. 차 향기 한번 즐겨보시죠. 네. 1년에 한 번 매년 10월이면 한송정에서는 신라 화랑들의 문화와 정신을 기리고 우리 전통차 문화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헌달회입니다. 헌달회는 어떤 행사죠? 헌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천년도 훨씬 전에 삼국시대 화랑들이 여기 이 한송정에 와가지고 한송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호연지기도 기르고 명산대천을 순례하면서 국토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했었던 화랑들의 정신을 기리자 하는 의미로 저희가 한 15년 전쯤 저희 다회에서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차가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런 것도 좀 여러 시민들한테 좀 차를 드실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차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사는 주로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지내는데 지금 헌달에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집안에서 제사를 해도 그 모시는 분은 남자들이지만 뒷일은 다 여자가 하듯이 여기서도 저희가 다 여자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올리는 분들은 남자분들이에요. 신라 화랑들에게 술이 아닌 차를 올리며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은 흘렀지만 화랑의 얼가 문화가 향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달회가 끝나면 모두 모여서 들차회를 여는데요. 들차회란 이곳에 오신 손님들에게 차를 한 잔씩 대접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아래 나눠 마시는 한 잔의 차는 그 맛 또한 일품이죠.
습관처럼 마셨던 차 한 모금에도 이렇게 많은 사연과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게 좀 재밌기도 했는데요. 차가워진 날씨, 온몸을 녹여줄 전통차 한 잔 뜨끈하게 마시면서 우리의 오랜 차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요? 한송정 대차회에 다 현장 가셔서 차 한 잔 또 딱 드시고 네. 오셨는데 그 현장이잖아요. 네. 차 문화의 원류인 곳이고 그 맛이 독특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던가요? 아, 독특했어요. 예, 예. 우리 선조들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참선의 시작이다. 아하. 이렇게 그 표현을 했을 만큼 그 차 마시는 것을 굉장히 그 예찬하고 귀하게 여겼는데요. 예. 헌달에는 제가 이제 직접 보니까 어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말 그 몸과 마음을 저절로 경건하게 하는 어떤 그런 풍미가 느껴져가지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을, 그러니까 하랑들이 이제 거기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네. 이제 했던 그런 정신을 그대로 들차회 다도 회원들이 이어서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을 보니까 한 잔의 차를 더군다나 여기 들녘이고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고 예. 그래서요. 제가 화랑이 된 듯한 예. 여자 하랑도 처음엔 있었으니까 원화였네. 원화 네 그런 기분으로 네 차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예. 네. 원화 이혜옥 선생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처럼 차를 많이 마시진 않는데요. 과거에는 차 문화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정통 그 관찬서인 이 삼국사기나 또 그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여기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 차와 떡을 올렸다. 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이게 그 당시에는 실생활의 어떤 그 뭐랄까 일상적인 문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고려 때 와서는 그 송나라에 그 당시에 그 고려에 들어왔던 사신이 있죠. 그 유명한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려도경. 고려도경에 보면 이 고려인들은 다사, 즉 차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다국, 차와 관련된 도구들이 크게 성행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때까지도 굉장히 차 문화는 그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점차 사라져요. 이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 불교하고 차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할 때나 또는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차가 조선시대에는 점차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가 또 이 차 문화를 좀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관장님. 네네. 이를테면 우리 서양 차 문화는 그 간편하고 빠름이 미학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전통 차 문화는 그야말로 정숙하면서도 네. 여유의 미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우리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겠지만은 지난달 10월 6일에는 제14회 한송정 들차회가 열렸었고 바로 또 서울 명원문화재단에서 세계 차문화 박람회를 개최했고 창원시에서도 차문화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렇듯 그 사회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차문화 보급을 위해서 개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활성화하고 기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다행히 지난해 말 그 차인들의 수건이던 차문화 산업 진흥법이 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차문화 진흥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 차문화는 우리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그 결과도 발표된 걸 봐서는 앞으로 그 차 이용 확대, 그 다음에 소비 촉진, 나아가서는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차문화를 보급한다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는 앞으로 더 아름답게 계승, 보존,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시간여행 강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이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다들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고 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그 차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역사 가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한 분을 모셔옵니다. 나랑 탁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나누는 겁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저도 착 떠오르네요. 네, 그렇네요. 자, 정한교 관장님부터 먼저 나래를 펴주십시오. 평소에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예. 그 470년 전, 네. 정확하게 우리 율곡 선생이 십시에 때 네. 경포대에 올라서 그 경포대에 불을 지은 그 달맞이에 유명한 그 우리 경포대에서 차 한 잔 대접해 올리고 싶습니다. 경포대에서. 예. 이 차를 나누면서 이 네. 아름다운 이 대화도 한번 같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혜옥 선생님은 어디로 가볼까요? 누구를 모시고? 관장님께서 가을에 참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조선시대 분을 모시고 싶어요. 네. 조선시대 유일하게 여중군자라고 불렸던 장계향이라는 여인과 장계향을 만나려면 아버지를 또 뵈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흥효라는 두 분 같이 부녀를 모시고 예. 한송정에서 아하.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한송정에서? 네, 한송정에서. 네, 그래서 그 장계향은 여느 남성들보다 뛰어난 그 학문으로 이름을 높였던 분인데요. 아버지가 그만큼 이렇게 자녀 교육에 그 시대의 일인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오늘날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던가 네. 이런 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주 관장님께서 상상의 날개를 펴주실 시간입니다. 네. 근데 꼭 한 사람만 초청해서 마셔야 되니까. 특별히 최 관장님께는 한 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 제22대 국왕이었던 정조 임금과 그의 신하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두 분을 초청해서 낙산사 밑에 있는 홍련암에서 네.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정조 임금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또 예술 분야에 있어서까지 이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또 많은 책도 직접 저술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정말 국정에 바빴던 이 정조 임금은 그 좋다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가볼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나 아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국정 회의를 진행하고 또 신문고에 들어온 내용들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저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가고 싶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같으면 영상으로 담아오라 그러면 되겠지만 또 직접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1788년에 당시 화원화가였던 김홍도로 하여금 명을 내려서 김웅왕과 함께 금강산과 관동팔경 일대를 실지 가서 그려와라. 네. 그렇게 해서 단원 김홍도가 그린 것이 바로 복명사경입니다. 이 긴 두루마기에다가 금강산 전체를 담고 관동팔경을 담았는데 그중에 이 낙산사 그림도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그래서 얼마나 가보고 싶었으면 그런 곳이었는가. 그래서 그분을 정조 임금과 또 그의 신하였던 다산 정약용 호젓하게 앉아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까지도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저는 말씀 들으면서 최 관장님이 정조와 정약용 함께 앉아서 그런 차 한잔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봤거든요. 그 모습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 역사 스토리 이프의 마지막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은 어디로 누굴 모시고 갈까요? 요즘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데에서 어떤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광해군. 광해군과 함께 하고 싶고 모시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장소는 광해군의 어머니가 공빈 김씨입니다.
선조의 후궁이죠. 네. 제1후궁이었는데 공빈 김씨의 향리로 알려져 있는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우리가 이옥 선생님도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은선포 네. 일명 제칭 그 흥원창이라고 하죠. 예. 정확한 표현은 은선포가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네, 그 은선포 일원에서 일대에서 이 달빛이 교교한 예. 가을 달빛 아래에서 그 광해군하고 같이 대작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그 오늘날의 사정하고 거의 흡사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때의 그 광해군은 그 시절에 어려운 그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이 한반도의 그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그 당시 한반도 어떻게 풀어냈는가, 또 그것이 그 오늘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즉 우리에게 제시할 바람직한 외교 전략은 뭔가 하는 것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그 생각에서 광해군을 그 흥원창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멋지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겨울의 초입으로 막 들어서기 직전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저절로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오늘 시간여행 강원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차 향이 그리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아니면 또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와 함께 연락을 해서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차 한 잔 나누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아니면 풍광 좋은 곳에 차 한 잔 오롯이 들고 가서 지금 우리가 시간여행 강원에서 역사 스토리 이프를 했듯이 역사 속 인물 어느 한 분을 바로 여러분 앞에 모셔놓고 함께 차를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